우리 몸에 신호 전달체인데 우리 몸에 있는 신호 전달체와 로봇의 신호 전달체는 달라요. 내 몸에 전선이 있지 않지. 그러니까 로봇은 어떤 전선이라든가 회로를 가지고 신호 전달체를 갖고 있지만 나는 신호 전달체로서 무슨 회로라든가 무슨 전선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 이 신호 전달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봇은 신경이 없겠죠. 그래서 로봇은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 환경 변화를 느끼고 그 환경 변화에서 대응을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거 꼭 어디다 쓰면 돼?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져도 내 몸의 체온은 항상 30.5도야. 밖에 불볕대가 시작돼도 나는 체온이 30.5도.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도 내 몸의 체온은 항상 30.5도.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몸의 신호 전달체를 이용해서 내 몸에 있는 조직과 기관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조정을 해. 이렇게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할까? 그렇지, 항상성이라고. 그래서 다른 생명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나는 어릴 때 되게 조그맸어요. 키도 조그매서 되게 조그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이 점점 커졌어. 다른 생명체는 오랜 기간 동안 물질에서 하면 몸집이 점점 커져요. 생명체의 몸집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성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할 때 성장이라는 말은 무생을 했어요. 경제가 성장하는 거야, 경제가 생장하는 거야. 경제는 성장하는 거야. 또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몸집이 커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 생장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장, 그 다음에 발생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발생이 뭡니까?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 수정란이 세포를 통해서 하나의 어린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생식이라고 하겠지. 생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개체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개체는 똑같이 사람이야. 엄마 아빠 사이에서 토끼를 만들거나 기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체를 만든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내 몸속에는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정보가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고 그 정보를 바로 뭐라 불러?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해 주니까 자손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될까? 닮게 되겠지. 이렇게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해서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뭐라 불러? 유전. 그래서 생식할 수 있고요.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 수 있어. 유전 현상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뀔 거고요. 그 환경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성질이 서서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아주 더운 지방으로 이사 갔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내 피부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내 피부가 점점 검은색으로 바뀌겠지. 그렇죠? 그 바뀐 환경에 내가 잘 버틸 수 있게끔 내 몸이 갖고 있던 성질이 서서히 바뀌어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적응과 진화라고 합니다. 적응 진화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생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은 책에 따라 좀 달라요. 6가지 또 7가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을 이렇게 모두 6가지 볼 수 있는데 이 6가지를 이 각 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의 목적을 가지고 2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체 유지의 특성. 개체 유지의 특성. 자,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물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갖는 특성을 바로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불러.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몇 번에 나갑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개체 유지의 특성이야.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겠지? 그럼 나머지 5번, 6번 뭡니까? 요거는 이걸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내가 생식하고 자손을 만들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같은 종족이 금방 없어질 거야. 한 100년 지나면 사람이라는 종족이 다 없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요거를 종족 유지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5번, 6번. 그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다시 개체의 특성과 종족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 특성 파트에서 무엇을 배울지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물세사, 자가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세포 한번 보자.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에도 필요한 능력이 바로 뭐냐면 세포에 관련된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좀 뭐야? 세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 문제를 푸는 능력과 더불어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다 면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과거 처음 준비하는 친구한테 야 세포 뭐야? 머릿속에서 맹독을 입에서 맹독인데 표현을 못한단 말이야.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준비하듯이 그냥 어설프게 세포와 관련된 문제를 다 풀고서 오케이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고 면접에 대응할 수 있겠지.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야 세포가 뭐야? 내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로서 세포를 반드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 마치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틀에 맞춰서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자신감 넘치게. 나중에 차차 여러분 이제 갖춰야 되는 것이고, 자 세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세포들이 우리 몸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그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우리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뭐 소화효소 만들듯이 그냥 찍찍찍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세포는 이렇게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포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는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슷했단 말이야? 아까 내가 세포의 정의를 말할 때 어떻게 말했나 자 보자. 세포가 뭐죠?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로서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글을 쓸 때 있었지만 아까 말로 보기 편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이거 다 이해했어. 오케이 콜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만약 면접에서 질문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서 공부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세포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요 세포 분열할 때 하나의 세포로부터 여러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뒤에 만들어진 세포는 이 세포로부터 만들어졌어. 그래서 세포 분열이 생길 때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의 세포, 이 세포를 바로 모세포라고 해요. 모세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하고 만들어진 세포 있죠? 어린 세포, 이 어린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포와 딸세포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할 때 모세포와 딸세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세포와 딸세포의 정의가 흔들게 되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 그래서 모세포가 무엇이고 딸세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이게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만드는데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단말로 개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세포가 개체를 만드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 몸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내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내 몸은 모두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을까? 몇 개? 찍어봐. 몇 개? 3족의 몇 개? 5조 다운 15조라는데 업이를 이거는 밤새겠네. 50조 사서 높아요. 60조로 있어요. 60조. 그러니까 내 몸 구성하는 세포가 60조로 돼요. 60조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데 60조의 세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장균이 있다 진짜. 대장균 몇 개 세포로 돼 있어? 한 개 세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개체가 있을 때 이 세포들이 모여서 개체를 만드는데 한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만들어질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이 세포가 개체를 만드는 방법 따라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단세포생물이 있고요. 단세포생물이 있고 또 하나는 다세포생물이 있어요. 단세포생물, 다세포생물 종류 두 종류가 있는데 단세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대장균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단세포생물. 대장균이야. 얘는 하나의 세포가 한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균 그 제품 이해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다세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형성됐을 때 이걸 바로 다세포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세포생물의 대표 예로서는 세균이 있을 것이고요. 다세포생물의 대표 예로서는 동물이라든가 식물 이런 것들이 다세포생물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생물과 다세포생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세포생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니까 상관없지만 다세포생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60족인데 모든 생물체가 그러면 다 60족의 세포가 되냐? 그건 아니야. 생물의 종류마다 그때에 좀 차이가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 사람은 60족의 세포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 피부세포가 있고 여기 간세포가 있고 우리 온몸에 신경세포가 있고요. 각각 세포도 있는데 그 세포가 피부세포 여기 있고 신경세포 몸에 안에 있고 근육세포 여기 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근육세포가 여기 피부에 와 있고요. 신경세포가 여기 막 저기 머리카락 쪽에 와 있고 이러면 되나? 언제나 사람의 기능을 나타낼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세포들이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 때 이 세포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모여요. 질서정연하게 모여야 돼요.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질서정연하게 모이는 것을 유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유기적 구성이라고 그러고 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만들 때 질서정연하게 어떤 목적에 맞게끔 질서정연하게 배치되는 것을 유기적 구성이라고 그러고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자, 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있을 때 비슷한 세포 또는 같은 세포들이 모였어. 그걸 뭐라 불러? 세포들이 모인 걸 뭐라 불러? 조직이라고 그러죠. 또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요. 그걸 뭐라 불러? 기관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될 수 있겠지. 이걸 바로 유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유기적 구성은 단세포 생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에서 나타날 수가 없겠지. 오로지 이렇게 다세포 생물에서만 이렇게 질서정연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를 구분할 때 이렇게 생명체, 즉 개체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세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나요? 아니, 더 있어요. 또 세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자, 세포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했고요. 또 세포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지. 자, 이게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어떤 기능을 갖냐에 따라서 세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능을 갖냐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세포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포가 무슨 기능을 해 이걸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어떤 기능이 있겠지. 얘는 피부세포, 얘는 간세포, 슬레세포, 신경세포 이게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 세포를 기능을 가지고 구분한다면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포 생물 때 이야기합니다. 단세포 아닙니다. 다세포 생물에서 그 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구분한다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와 그 다음에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 우리 몸에서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 정자나 남자같이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그런 세포를 우리는 생식세포라고. 그래서 체세포와 생식세포 그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고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니까 얘네는 뭐 근육세포라든가 신경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체세포가 되겠지.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자 또는 난자 이런 것이 바로 생식세포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의 기본 단위로서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가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체세포와 또 생식을 담당하는 생세포 두 가지 구분한다면 이런 세포들이 만들어진 것도 역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 지금 조심하기 없지. 탁하지. 아니면 없나요? 답답하죠. 일단 문제로스럽고 시탈 잠깐 끌게요. 이거 맞지? 그렇지? 자, 다시 계속해서 가자.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체세포나 생세포가 있을 때 이것도 역시 세포 분열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체세포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를 만드는 세포 분열 과정이 똑같을까? 아니야, 달라요. 그게 구분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이름만 좀 기억하자. 우리 몸에서 체세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세포 분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근육세포, 신경세포, 피부세포 같은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세포 분열도 존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혹시 아는 친구? 이거 중3 때 배워요. 감수분열. 감수분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은 체세포를 만드는 체세포 분열과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감수분열.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체세포 분열과 감수분열을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포를 또 구분할 거야. 뭐 세포를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세포를 구분하는데 이번에는 핵막의 유무를 가지고서 구분할 거야. 핵막. 자, 핵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세포막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세포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팔을 움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작용을 하고 뭘 만들고 하는 것은 이 세포의 중심에 있는 핵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생명활동의 중심부를 바로 핵이라고 합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막이라고 하는 걸 갖고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핵막이 이렇게 있고 이 핵막 안쪽을 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핵막의 바깥쪽을 세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막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쪽은 핵이 되는 거고 바깥쪽은 세포질이 되겠지.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핵막을 가지고 있고 핵과 세포질을 구분하냐? 그건 아니야. 어떤 세포는 그냥 이렇게 존재해요.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다는 얘기는 핵이 있다 없다. 핵이 없다. 그러니까 세포 종류 두 종류로. 그래서 핵막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핵이 존재하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핵이 없는 세포, 걔네를 원핵 세포라고 해요. 원핵 세포라고 하고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 세포라고 해요. 원핵 세포, 원시적인 핵 구조, 진핵 세포, 진짜 핵 구조. 원핵 세포, 진핵 세포. 원핵 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서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습니다. 핵과 세포질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진핵 세포는 핵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있어요. 그걸 진핵 세포라고 해요. 또 우리가 딱 봤을 때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진화된 구조야? 진핵 세포가 좀 더 진화된 구조야. 그래서 이 진핵 세포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 같은 동물이라든가 식물 세포. 얘네가 진핵 세포야. 그래서 이 진핵 세포는 핵막이 존재해요. 반면에 핵막이 존재하지 않아서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는 세포.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은 핵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 원NF와 진NF 두 개 중에서 원NF에 비해서 진NF가 좀 더 진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진화의 방향은 어떤 세포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했을까? 원NF가 진NF로 진화했을까? 진NF가 원NF로 진화했을까? 원NF가 진NF 쪽으로 이렇게 진화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자세히 배우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세포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쭉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지 그 뒤에 내용을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원행세포, 진행세포, 체세포, 생세포, 체세포 분류, 감수분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는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챕터를 공부할 때 잘 따라올 수가 있겠지. 자, 세포에 대해서 이 정도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대사 겁니다.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두 다 해야 돼요. 이 물질대사의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거야?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야. 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물질대사의 대표 예로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광합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세포 호흡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대사예요. 결국은 광합성이건 세포 호흡이건 간에 결국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 바로 물질대사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왜 에너지를 위한 건데 왜 물질대사라고 부릅니까? 왜 물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왜 들어갑니까? 물질대사, 에너지를 위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을 가지고 장난쳐야 돼요. 물질을 쪼개거나 물질을 합치는 그 물질을 갖고 장난치는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럼 물질을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커다란 물질에서 허접한 물질로 쪼개는 반응과 또 하나는 아주 허접한 물질을 가지고 그럴싸한 물질로 합치는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요 정도 유식한 말로 표현한다면 그럴싸한 물질을 허접한 물질로 쪼갠다라는 표현보다도 분해라는 말이 맞겠죠. 분해하는 반응과 그 다음에 허접한 물질을 그럴싸한 물질로 합치는 반응인데 합치는 반응을 좀 예쁜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융합 또 미리 하나 힌트 줬어요 내가. 합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럴싸한 물질을 허접한 물질로 쪼개거나 허접한 물질을 그럴싸한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 분해하는 반응과 합성하는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투입하게 돼요. 에너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어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럴싸한 물질, 허접한 물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면접 볼 때 쓰면 안 되겠지. 그럴싸한 물질을 허접한 물질로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럴싸한 물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그럴싸한 물질을 고분자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이게 허접한 물질 우리 뭐라고 할까? 저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름을 붙여보자. 이렇게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할 때 이자가 이별하자 할 때 이자야. 이별하는 거죠. 쪼개지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반대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세포분리가 광합성입니다. 세포분리가 광합성입니다. 이화작용. 세포흡이 쪼개는 거잖아. 세포 호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세포흡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CO2로 분해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화작용이에요. 그다음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광합성이겠죠. 근데 여기서 아직 우리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 갖고 장난치면서 뭔가 에너지와 관련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왜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에너지가 도대체 뭐 어떤 일 하는 걸 봐보자. 직이상치어인 거야. 왜 그거 아냐? 고분자와 저분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많을까? 당연히 고분자 쪽 에너지 많죠. 이쪽이 고분자니까 에너지가 많고요. 이쪽이 저분자니까 에너지가 적고. 그럼 이때는 반이 일어난다면 에너지가 방출될까 에너지가 흡수될까? 방출돼. 이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Q라고 표현해. 보통 에너지를 Q. 그러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럼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이 에너지가 큰 물질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안으로 흡수되겠지. 에너지가 안으로 흡수된단 말이야.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개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에너지 더 가게 되는데 에너지의 출입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분간했다. 얘는 흡열 반응이 되겠지. 흡열 반응. 그래서 이화작용이 발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이 흡열 반응. 똑같은 반응. 그러면 이렇게 이화작용과 발열 반응, 동화작용과 흡열 반응 같은데 왜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 따로따로 구분합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이렇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크냐 작냐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커지냐 작아지냐, 즉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을 구분할 때 얘는 우리는 에너지 대사. 반면에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커지냐 작아지냐를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합해서 뭐라고 할까?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와 에너지는 어떤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우리가 구분 안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못 써요. 열에너지 못 써. 만약에 전기를 쓸 수 있다면 좋겠지. 콘센트에 손가락 두개 꽂아서 충전해서 우리 뭐 다시 또 힘 먹고 밥 안 먹고 이렇게 버틸 수 있겠지?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ATP만 쓸 수 있어. 이렇게 밑밥 깔아놓고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다? ATP다. 근데 이 자연계에 ATP가 존재하냐? 공기 중에 ATP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계에 ATP가 존재하냐? 우리가 ATP만 먹고 살 수 있겠지?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ATP만 쓸 수 있는데 ATP가 자기에 존재하잖아. 그럼 우리가 ATP를 어떻게 얻을까? 이 ATP는 우리가 직접 얻을 수 없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거 말이야.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단 에너지의 형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A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B라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 형광등에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에너지는 비대에너지야. 그럼 얘가 비대에너지 전에는 무슨 에너지였을까? 전기 에너지였겠지. 그 전기, 이 전기 에너지가 만약 수력발전소에서 만들어졌다면 물의 위치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어서 그것이 전기 에너지 바뀌는 거지. 에너지의 형태는 막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ATP인데 이 ATP를 스스로 만들 수 없지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던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게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그 바꾸는 과정이 바로 물질 대사. 근데 그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물질을 쪼개거나 합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에너지 형태를 바꿀 때 그 임시로 그 에너지를 물질 속에다 잠깐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 속에다 저장할 때 물질이 합성되거나 쪼개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 이름이 에너지 대사라고 부르지 않고 물질 대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광합성과 세법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광합성 과정 한번 찾아보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광합성. 자, 광합성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야.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하는 반응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뭔가 합성하는 반응이고 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듯이 얘는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이고요. 자, 얘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C6H12O6를 만들고 산소를 만듭니다. 이건 글루코스야.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래서 허접한 CO2와 H2를 이용해서 그럴싸한 글루코스와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이 에너지가 큰 물질 바뀌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이때 들어간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이때 들어간 에너지가 비대에너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비대에너지가 뿅 하고 여기에 비대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고 이쪽에 에너지가 많아. 그럼 요 속에 여기 들어간 비대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여기 충전되겠지. 그럼 포장 속에 빛이 있나? 우리가 밥 먹으면 막 몸에 막 빛이 나요?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대에너지 형태에 들어갔지만 포장 속에 담긴 에너지 형태는 요거만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될 거야. 화학 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식물체가 흡수한 비대에너지가 포장 속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비대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에너지가 충전되겠지.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한번 보자. 자, 세포 호흡을 다른 말로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자,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C6H12O6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거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에너지가 많아? 이쪽에 에너지가 많지? 에너지 적지? 그럼 이때는 발열반응이야, 흡열반응이야? 발열반응이야.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가니까 차이 나는 것만큼 에너지가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빠져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ATP야. 이걸 갖고 내가 팔다리 움직이고 말도 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 ATP는 결국 어디서 가냐면 여기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가 포도당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가 변해서 ATP를 바꾼 거지. 그 포도당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비대에너지에서 왔어. 그래서 내가 현재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ATP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ATP의 첫 출발점은 내가 포도당을 먹었기 때문이야.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음식물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에서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음식물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의 첫 출발점은 바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에서 선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재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 ATP는 첫 출발점은 무슨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비대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가 뭐야? 태양 에너지, 비대에너지. 그래서 너는 누가 키웠어? 아니야. 오늘 배웠잖아 지금. 누가 키웠어? 너를. 태양이 키웠어. 근데 넌 누구의 후예? 그 말 안 하지? 넌 누구의 후예? 태양의 후예다. 우리 모두 누구의 후예다? 태양의 후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태양의 후예라는 사실을 그렇죠? 오. 자, 그래서 물질 대사 대략적으로 봤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물질 대사에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 손바닥 위에 글루코스가 있다 치자. 글루코스가 있어. 손바닥에 글루코스가 있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공기 중에 약 산소가 한 20% 정도 있는데 얘 포장을 공기 중에 산소를 다 가열시켰어. 그럼 얘가 CO2가 X로 분해될까? 안 되겠지. 분명히 글루코스 있고요. 공기 중에 산소 있어. 근데 얘가 아무리 휘저어도 얘가 반응하지 않아. 왜 반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 포도당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게끔 하는지 어떻게 될까? 라이터를 꺼내서 라이터 불을 붙여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가 불이 활활 타면서 이 포장이 CO2와 X로 분해된다. 내가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여줘야 돼. 근데 한번 반응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산소와 반응해서 CO2와 X로 분해되면 내가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여줬어. 근데 반대로 이 포장을 내가 먹었다 치자.
근데 내가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이게 분해가 돼.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 몸속에 라이트가 있을까? 라이트가 불 붙여줄까? 내 몸속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내 몸은 불 붙겠지. 내 몸에는 라이트가 언제든 부당히 분해가 돼. 근데 몸 바깥에서는 절대로 저절로 분해되지 않아. 내가 불을 갖다 댄다고 해서 이게 분해되잖아. 그렇죠? 반드시 라이트 불을 켜야지 분해된단 말이야. 왜 이런 체력이 있는 거야? 몸 바깥에서는 이게 잘 분해가 안 되는데 몸 속에서는 왜 이게 잘 분해되는 걸까? 이런 반응이 왜 잘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 몸속에서는 이러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꾼이 존재해. 이게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 활성화 에너지.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있죠?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근데 그거 개념 지금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여기 그거였어? 와, 서프라이즈 막 이렇게 될 거야.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인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 때 여기다 그림이 있죠.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래프 이렇게 있고 X축을 반응으로 보고요. Y축을 에너지라고 보자.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야. 여기가 C6H12O6고 여기가 만약 CO2가 치자. 세포비를 한 거야.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조금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 차이 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뿅 하고 방출된단 말이야. 근데 이 반이 저절로 일어난 거야. 그냥 높은 거 낮춰서 저절로 뿅 일어난다면 우리 지구상에 포스당은 존재하지 않아. 왜? 저절로 CO2로 보내된단 말이야. 그쵸? 내 손바닥에 저절로 이렇게 글루코스 갖다 두면 저절로 막 불이 붙어요. CO2로 보내대. 그쵸?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응이 갈 때 그냥 이 반응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이 포당이 CO2로 보내되기 위해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글루코스가 CO2가 되기 위해선 요것만큼의 에너지가 일단 먼저 들어가야 돼. 요것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고 요 공급된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큼의 언덕을 넘으려면 요것만큼의 에너지가 우선 공급돼야 돼. 그게 에너지 바로 무슨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라이트 할 거에서 불 붙여줬지? 그 라이트 불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뜻이야. 그 활성화 에너지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됩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부분은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입니다. 자, 이런 반응물이 있어.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검은색, 흰색으로 바뀔 거야. 반응할 거야. 그럼 물어보자.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자, 얘가 얘처럼 바뀌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 그렇죠. 이거를 너 꺼져. 탁탁 잘라야 돼. 이 결합을 끊어야 된다. 결합을 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 그때 에너지가 뭐야? 활성화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어떤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글루코스를 먹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내 몸 바깥에서 이 글루코스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라이터 불과에서 불을 붙여줘야 돼.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내 몸속에서는 먹죠? 내 몸의 체온 몇 도? 36.5도. 36.5도에서도 이게 분해가 돼.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왜 우리 몸속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반응이 잘 일어날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야.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자, 여러분이 저한테 객관식 갑니다. 1번 수소, 2번 질소, 3번 금속, 4번
4번 호소, 5번 효소. 정답 몇 번? 5번 효소. 우리 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럼 효소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C6H12O6 플러스 O2 CO2 H2O, 이것이 이제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반응인데, 이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반응이 내 몸 속에서 일어나나 몸 바깥에서 일어나 반응은 똑같습니다. 반응은 똑같은데 이름이 좀 달라요. 얘가 내 몸 속에서 일어날 때 얘를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얘가 몸 바깥에서 일어나서 몸 바깥에서 일어날 때는 이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불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어난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우선 공급되는데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EA로 표현해요. EA로 표현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글루코스가 분해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약 36.5도씨고요. 우리 몸 바깥에서 글루코스가 분해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약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이 잘 일어나고 얘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이 있어요. 밥인데 밥을 내가 먹었어. 그래서 이 밥이 내 몸속에서 완벽하게 분해되는 데 걸릴 시간 몇 시간? 24시간 이내. 하루 이내에 각색가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먹지 않고 바깥에다 내놨어요. 이게 완벽하게 분해되는 데 걸릴 시간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내 몸속에 아니라 몸 바깥에서 이게 완벽하게 분해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2달 걸려요. 2달. 우리 몸속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잘 일어나.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활성화력이 낮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몸속에 바로 활성화력을 낮춰주는 효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몸 바깥에서는 효소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응은 매우 잘 일어나지만 이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효소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저희 효소 매우 중요하구나. 효소. 그래서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듣는 거 아니야. 다 들어봤지? 그렇죠? 그렇지만 효소가 구체적으로 그냥 뭐 하나보다 이렇게 하겠지. 효소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에도 좀 더 깊이 들어가보자. 자, 효소. 자, 효소를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 하죠.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자, 효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 효소는 우리 몸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잘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날까?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두 번째, 이 효소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주성분이 지방으로 되어 있을까? 탄수화물로 되어 있을까? 얘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주성분이 단백질.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럼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3대 영양소, 앞으로 배운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 단백질은 가장 민감한 거예요.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삼겹살 이렇게 갖고 왔다 치자. 삼겹살 갖고 오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이제 지방이 있다 치자. 지방이 있고 겉에 빨간색 그 살코기 빨간색 살코기겠죠? 요 살코기 부분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거를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지방 성분은 열을 가하기 전이나 열을 가하기 후는 어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단백질 살코기 부분은 열을 가하게 되면 원래 처음에 색깔이 붉은색이었다 무색을 바뀝니다.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갈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단백질은 열에 강하다 열에 약하다.
요리야. 그리고 또 이거 뭐야? 맨밥 뭐야? 그렇죠. 계란 후라이야. 계란 먹는 거잖아. 계란 후라이. 배고프잖아 지금. 그렇죠? 우리가 잘 탔겠어. 찐 다음에 흐물에 올려놓으면 이게 흐물흐물해요. 겉에 흰자를 투명하단 말이야. 근데 열을 가지면 흰자를 그 색깔 바뀌어. 부추가 하얀데 부추가 바뀌죠? 그다음에 딱딱해지지. 노른자리 없이 마찬가지. 열을 받으니까 단백질 없게 되는 거야.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만큼 민감해요.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달걀 프라이에서 열을 가해서 단백질을 변화시켰단 말이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 되나? 안 돼. 단백질은 한 번 변하면 절대로 다시 원상복귀 안 돼. 삼겹살도 먹다 남은 이게 삼겹살을 구운 삼겹살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다시 생고기 바뀌나? 그런 수 없어. 근데 비교하자. 단백질은 어떻다?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죠? 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특정한 온도, 특정한 pH 나중에 될 거야. pH에 굉장히 민감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에서만 일을 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영역을 벗어나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못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pH에서 일을 해요. 근데 pH가 뭡니까? 자, pH 나중에 배울 텐데 pH는 뭐 산성도, 산성 염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pH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소화과정을 배울 때, 중학교에서 소화과정 배울 때 우리가 입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요소가 작용해요. 이 아밀레이스가 위로 내려가게 되면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작용하는 아밀레이스는 작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 시험 보고 나면 깨끗하게, 그렇죠? 예, 마치 샤워하듯이 시험 보고 시험 보고 그러죠? 시험 보고 시험 공부해서 시험 딱 보고 나서 집에 가서 힘들어. 시험 100점 맞았어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싹 하고 나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그냥 비눗물 갖다 오면서 다 씻겨져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전날에 물어보고 첫째 닦고 해서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서 물어보면 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죠. 자, 이게 특정한 온도, 특정한 pH만 일을 해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일을 한다 안 한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효소는 효소 한 가지를 가지고 5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밀레이스는 오직 누워만 분해집니다. 탄수화물, 녹말만 분해요. 펩시는 누구만 분해한다? 단백질만 분해한다. 한 놈만 분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특이성, 그러니까 효소는 어떤 특정한 물질하고만 반응해 이것저것 추적거리지 않고 딱 한 놈하고만 반응한다라는 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효소의 특성이에요. 이것만 더 있지만 제가 더 다시 설명할게 것이고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거 중에서 내가 그 뒤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 바로 3번입니다. 다시 한번 3번을 보면 이 효소는 굉장히 민감하다, 예민하다. 그래서 특정한 온도, 특정한 pH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죠? 감기에 걸리면 열이 막 나요.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38도, 막 39도까지 올라가. 열이 펄펄 나는데 갑자기 막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막 입맛이 돌고 막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나? 안 나죠. 열이 펄펄 나는데 막 힘이 막 넘쳐? 아니죠. 열감기 걸려서 열이 나면 어때 증상이? 입맛 없고 힘은 그렇죠. 힘도 없고 주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정상 체온보다 올라가게 되면 효소가 일을 한다 못한다. 소화 효소를 일을 못하고 다른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관한 효소를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겠지. 그리고 온도가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효소 자체가 아예 그냥 망가져요. 효소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한 번 망가진 효소는 복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병원에서 막 그 응급실 막 뛰어가지고 열 받아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 여름철 너무 덥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1개, 2개, 3개, 4개, 5개 막 먹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배탈 나잖아. 왜? 우리 몸의 소화관의 온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소화 효소가 작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름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배를 내놓고서 잤어요. 배탈 난다고. 그쵸?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뱃속에 소화 요소들이 작용한다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경우 다 있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모든 효소들은 굉장히 민감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해도 내 몸의 기온은 하나도 없어. 36.5도야. 항상 일정해야 돼. 예를 들어보자. 날씨가 밖에 날씨처럼 되게 추워요. 그러면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내 몸의 기온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떨어져. 그러면 우리 몸에 뇌에서 날씨가 추워졌네? 야, 발전기 더 돌려. 그래서 열을 더 많이 발생시켜. 뭐 씌워주는 거야. 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내 안에 있다 형님 와서 막 모터가 돌면서, 물론 모터가 없지만 모터가 돌면서 열을 막 만들어내요. 근데 갑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엄청나게 더워. 그럼 우리 뇌에서 온도 체크해. 갑자기 또 더워졌네? 다시 또 명령 주는 거야. 야,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 아까 돌렸던 발전기 스톱해. 스톱해. 그래서 스톱을 해. 그럼 우리 몸에서 열을 잘 안 만들어내겠지.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면 막을 수 있겠지? 근데 너무 날씨 너무 덥단 말이야. 그럼 계속 체온도 올라가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뇌에서 판단하는 난 발전기 안 돌리는데 바깥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계속 체온이 올라가고 있네. 체온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우리 몸에서 일을 해야 되는 효소들이 제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사람 어떻게 돼? 추울 수 있잖아. 우리 뇌에서 꼭 안 되는데 야! 땀 분비! 그런단 말이야. 땀을 막 질질 흘려요. 그렇죠? 그럼 땀이 여기서 액체로 돼 있다가 수증기 형태로 증발하면서 내 몸에 발생 열을 빼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체온을 낮춘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 왜? 효소는 아주 예민한 친구니까 효소의 귀를 잘 맞춰줘야 돼. 야, 효소 뭐 대세야 저거? 나 신경 끌래? 너 효소 네 맘대로 해? 나 몰라. I don't care. 알바노 이런 주고. 그러니까 효소가 추운지 더운지 뭘 원하는지 효소가 원하는 것을 잘 따져서 효소가 원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잘 알아서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뇌를 중심으로 우리 몸에서는 아주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야, 효소가 이걸 원하네? 야, 빨리빨리 해! 거기서 바로 명령 줘야 되는 거야. 전화해서. 야, 효소가 너무 춥대. 야, 효소 너무 덥대. 바로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오라는 걸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 사람 생명체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일종의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몸에서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컨트롤 센터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의 대표적인 컨트롤 센터가 누굴까? 한번 물어보자. 여기 지금 해보자. 갑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 아까 한번 물어봤어. 이름이 세빈이었나? 그렇죠? 세빈이는 어떤 과일을 좋아해요? 귤을 좋아한다. 자, 세빈이는 귤을 좋아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세빈이는 귤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빈이의 뇌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세빈이 뇌가 세빈이한테 시켰죠. 야, 나 귤 좋아한다고 네가 말해. 그래서 세빈이가 나 귤 좋아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어떤 아이돌 좋아해? 아이돌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돌 좋아해요? 아이돌 몰라요? 어떤 아이돌 좋아해요? 아니 같은데 맨날 집에 가서 맨날 미스터스를 보면서 어떤 아이돌 좋아해요? 또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 말 안 하죠. 지금 한 번 당해서 또 한 번 당하지 않게 해서 말을 안 하지. 이거는 세빈이가 때를 쓴 거야. 세빈이 뇌가 때를 쓴 거야. 세빈이 뇌가 때를 쓴 거죠. 세빈이 뇌가 어이씨 아까 내가 한번 당했잖아. 야, 너 말하지 마. 세빈이 말 안 해.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다 뇌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뇌가 야 말하지 마 하고 신호 보내면 입이 하고 닫힌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세빈이가 펴는 게 돌리고 있죠? 이거
누가 신호를 준 거야? 내가 지금 명령을 준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 몸에 신호 전달체를 갖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자. 어렵게 하지 말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한테 내 숙제를 내주고 싶어. 근데 그 친구는 먼저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내일까지 숙제 몇 페이지 하고 나서 숙제 내주고 싶어.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친구 먼저 집에 갔어. 그죠. 문자 보내는 거죠. 문자로 너 내일 숙제 몇 페이지 해와 하고 문자 보내는 방법이나 또 뭐 전화 거는 방법이겠지. 자, 또 한 가지 방법 어떤 방법?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전화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그렇지. 친구, 내가 지금 갈 수 없잖아. 그렇지? 수업할 때. 그러니까 친구를, 야, 너 이거 저희가 누구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친구한테 내 숙제 몇 개까지 해보라고 좀 알려줘. 네, 하고 뛰어간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신호 전달체가 있는데 신호 전달체가 한번 잠깐 보면 세빈아, 이게 뭐지? 세빈의 뇌가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자기가 속였다고. 세빈이 잘못 없어요. 이게 뭐죠? 뇌입니다. 뇌다.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안 생긴 것 같아? 믿지 못해서 한번 꺼내볼까? 어떤 거? 조금 더 잘 되는 거. 한번 직접,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직접 꺼내는 거는 방법이죠. 사진이 있어요. 아이, 뭐, 직접 보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노래를 짤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냥 게임 되지, 뭐, 그냥. 그쵸? 저기 깨서. 그거는 상상이 갈 텐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알바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시면 되지. 아니요. 제가 못 보여요. 자, 여기 뇌입니다. 이 뇌가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있으면 이 기관한테 명령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전에 거에서 야, 남대, 나 뇌인데 너 빨리 뭐 해? 이렇게 명령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신호로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전에 거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신경을 통해서 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건 신경이 아니고 신경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문을 메신저를 보내는 거야. 야, 저쪽 가면 저 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내일 너 숙제 몇 번째 해보라고 해. 네, 하고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요. 그쵸?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주는데 이 메신저를 우리 뭐라고 할까? 이 신문구를 뭐라고 할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입니다. 이 신문구를 뭐라고 그러는지.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지선다의 객관식. 되게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자, 1번 포켓몬, 2번 디지몬, 3번 알바몬, 4번 구몬, 5번 토르몬. 엄청 헷갈릴 겁니다. 지금 헷갈리지, 그렇지? 답을 잘 생각하시고요. 확률 20%입니다. 확률 20%. 대단히 어려워요. 가능? 어디서? 정답 몇 번? 5번이 뭐였어요? 호르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호르몬이야. 그래서 심부름꾼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 항상성 시켜줄. 그러니까 이 기관을 환경에 봐서 야, 나하고 이게 명령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가 항상 일정에 맞춰져요. 그런 생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다시 한번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이 항상성이라고 하고 이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치료원, 혈당량, 무기용의 농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상성입니다. 무기용의 농도가 뭐예요? 소금의 농도가 상태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 여기 상상하자. 단우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었어.
막 속을 막 이렇게 퍼먹었어. 뭐 그런 게 없겠지만 그때 치자. 그러니까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시킨 거야. 그래서 막 속을 막 퍼먹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목이 말라서 물을 막 먹겠지. 그렇죠? 왜 그러면 내가 속을 너무 많이 먹었을까? 내 몸에 무기염의 농도가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높아졌겠지. 이걸 낮추게 해서 그럴까? 물을 먹어서 이걸 낮추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허좀 막 먹었더니 물 너무 많이 먹어서 무기염의 농도가 너무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 오줌을 배설해서 물을 밖으로 배설해서 다시 무기염의 농도를 다시 높이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나? 우리 거서 오토매토적이에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라 불러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면서 내 의지와 관련이 없어. 내 의지와 관련이 없어요. 내 의지와 관련 있는 것은 바로 대뇌입니다. 대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어야지 내가 손을 뭐 핀다, 뭐 팔을 움직인다 이러니까 대뇌야. 내가 뭔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뭐 감정, 사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뇌인데 내 의지 이것도 역시 대뇌에 의한 그런 현상인데 의지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대뇌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뇌 중에 대뇌 말고 다른 곳에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뭐냐면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간뇌의 예? 제가 처음 봤을 때 뇌관을 만나는데 아니야. 그럼 뇌가는 뇌 한 개가 아니다. 간뇌, 연식을 다 합쳐서 뇌가 있는 거야. 아 뇌균이라고 그러죠. 간뇌, 시상, 하부라고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요. 항상성을. 사회 생명체는 항상성을 갖는다라고 하죠. 자, 우리 밥 끝에 왔는데 자 한번 저기 책 한번 봅시다. 자, 책 페이지 10페이지 봐봐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자, 세포로 구성. 생물의 구성단위 봐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물질 대사가 있어요.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부르고요. 자, 물질 대사 구분 밑에 있습니다. 합성과 분해가 있고 합성은 동화작용, 그 다음에 분해는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세포과 광합성을 물질 대사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효소와 물질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입니다. 효소의 작용으로 물질 대사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효소가 있어야만 물질 대사가 진행될 수 있고 효소가 없다면 물질 대사가 진행될 수 없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효소는 활성을 낮춰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 그거 그냥 땡큐야. 근데 문제는 이 활성화 에너지는 아주 어떻다? 민감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환경에서 일어나고 그 환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안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효소가 항상 일정하게 계속 작용할 수 있게끔 효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 온도 같은 평균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오토매틱으로 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오토매틱으로 조절해준다. 이런 성질이 뭐라고 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고 그 항상성의 계층으로는 체온, 혈당량, 무기력의 농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상식적인 거야. 이 간내 시상하부가 기관한테 명령을 줄 때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주는 방법이 있고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신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 한번 비교를 해보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속도가 빠를까? 신경이 빠르죠. 즉각적으로 얘는 되게 빨라요. 얘는 상대적으로 어떨까? 느려요. 호르몬 분비하는 거. 그렇지만 지속 시간은 어떨 것 같아? 지속 시간. 얘는 그때뿐이야. 지속 시간이 대단히 짧아요. 그렇지만 얘는 지속 시간이 어떨까? 굉장히 길어요. 근데 호르몬은 왜 지속 시간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피를 따라 이동해요. 우리 몸의 순환계, 혈액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쭉 가면서 계속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 다음에 이
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혈을 조절할 때는 요 신경이 닿은 요 부분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작용 범위가 매우 좁아요. 작용 범위가 매우 좁고요. 반면에 호르몬은 우리 몸의 순환계, 혈액을 따라 온몸을 이동하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어떨까? 매우 넓어요.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지금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5분까지죠?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럼 요거 보면은 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신경. 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냐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뉴런. 이 뉴런이 신경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뉴런이 뭐예요? 신경을 구성하는 건데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뉴런. 멋지지 않나요? 이거 네. 멋지지 않나요? 아, 먹음직스러워요? 아니, 먹음직스러움이 아니에요. 먹음직스러운 아니고 자, 이게 뉴런입니다. 이게 신경이고 이게 신경이 아니고 신경세포인데 명칭 한번 보자. 이것도 하나씩 세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체야.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가지돌기. 그냥 이름만 붙이자. 가지돌기.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가지돌기 되는 거고 이쪽을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라고 하고 요거는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요 마리집 요거 란비의 결정. 란비의 결정인데 그 우리가 이제 신경이 이제 어떤 신호를 뉴런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줄 때는 이 뉴런이 신호를 받는 부위에 있고 뒤에 있는 뉴런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뉴런들이 꼬리에 꽂을부터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쭉 거꾸로 못 가요. 한쪽 방으로 쭉 와요. 쭉 오는데 이쪽 신경세포째부터 있는 가시돌기가 있는데 이 가시돌기는 앞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냥 인풋으로 보자. 누르면 되니까 신호를 받는 부위고 그 다음에 축사 돌기는 그 뒤에 있는 누구한테 신호 옮겨주는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가지고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이 뉴럴 통해서 어떤 신호가 옮겨질 때 어떤 신호가 들어갈 것 같아? 놀랍게도 전기 신호. 그러니까 이 뉴럴 통해서 전기 신호가 들어요. 전기가. 플러스만 전기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뇌에 있는 그 뉴런,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막 활성화 보면 불꽃이 팍팍 튀죠. 막 전기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고 내가 팔다리 움직이고 이거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아주 복잡한 어떤 정적 신호가 발생해요. 그 정적 신호가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거쳐서 축삭돌기 쪽으로 정적 신호가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마리집은 뒤에가 다 설명해 지금 그냥 맛보기야. 마리집은 절연체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되어 있어요. 절연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럼 이 마리집에는 전기가 안 통해요. 분명히 이걸 통해서 정적 신호 이동한다는데 이쪽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우리 몸 실제로 전기 이동하는 거 보면 이렇게 뻥충 건너뛰어요. 그럼 이렇게 축삭 돌려 이렇게 있는데 정신을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폭 건너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속도가 대단히 빠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정적 신호가 일어나는데 그 정적 신호마저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적 신호가 이렇게 뻥충 건너뛰어요. 이것을 도약정도라고 해요. 지금 이름 정도만 선생님한테 이걸 도약정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1페이지에 항상성 가보자. 항상성. 생물이 몸에서 감지된 자극에 반함으로써 체내 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 범위를 유지하는 현상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신경계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의 통합적 조절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 예로서는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거, 그다음에 식사 후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 물을 많이 마셔서 체내 상투압, 여기 상투압이 농도입니다. 농도 조절하는 것이 해당되고요. 밑에 그림 한번 봐요. 자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미모사 잎을 손에 닿으면 잎이 오그라들고요. 고양이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 고양이 맞나?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요. 예. 여기 있는 그림은 땀을 흘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을 쏟은 거 아닐까? 왠지 느낌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 이제 발생과 성장이라 나왔는데 성장이나마 좀 옳지 않습니다. 성장이라 쓴 것이 맞는데 예. 다시 또 성장으로 쓰겠습니다. 발생과 성장인데 우리 생명체가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생과 성장 과정은 바로 체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45까지죠? 맞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